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해겔은 누구인가?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해겔이라고 하는 제목의 목록이 있어요. 거기엔 이미 15개의 강의가 있고 정신현상학 서문이라고 하는 목록이 또 있어. 이건 1차 자료, 독일어 원문 강독이죠. 그죠? 23개가 모여 있는데 오늘 강의는 해겔의 삶과 더불어 해겔의 작품 전체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곧 1차 자료도 서문만 정신현상학이 거의 60페이지 돼요. 독일어로. 그런데 절반 정도 끝내놨는데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 서문을 곧 다시 시작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서문만 60페이지. 그리고 해겔 단편 강좌로 예도가 정신현상학을 7개 했고요. 줄여서 한 게 50분에서 1시간짜리 강의가 7개, 논리학 3개, 엔치클로페디 하나, 법철학 하나, 미학 2개, 미학도 한 2-3개 정도 더 해야 끝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겔 강의를 앞으로 당분간 하지 않을까. 물론 니체 1차 자료 강의도 해가면서 또 다른 강의도 하면서 덧붙여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해겔의 삶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작품 세계를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해겔 철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겔 재생 목록 첫 번째 들어갈 강의, 16번째 강의인데요. 단편 강좌, 해겔 단편 강좌. 해겔은 1770년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죠.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데 프라이부르크랑 그렇게 멀지 않아. 비텐베르크 주에 있는 여기에서 태어났고 베를린에서 1831년도에 그죠? 몸이 쇠약해져서 콜레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정말 유명인사였죠. 해겔은 베를린에서는 거의 귀족 중에서도 귀족. 베를린 대학교 총장을 지내면서 상류사회의 다양한 귀족들과 더불어 심지어 해겔의 생일 파티가 신문에 나오니까 그 당시 국왕이었던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비렐름 3세가 질투를 내서 문제가 일어났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죠. 그리고 또 해겔의 유명한 친구 중에 이름만 들어도 다 대가들이 철학자로는 쉘링이 있고 시인으로는 헬들린이 있어. 그 유명한 헬들린 해겔의 친구였죠. 그죠? 그것도 티빙엔 대학교 신학부에서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쉘링과 헬들린은. 이 3명은 신학생이죠. 그죠? 3명을 묶어서 니체가 비판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해겔의 철학의 핵심 용어는 절대자예요. 해겔이 죽고 난 뒤에 이제 헬들린도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해겔에 대하여 물으면 헬들린이 한 이야기가 Er ist das Absolute. 그는 절대자였다. 해겔이란 이름을 떠올리면 절대자라는 단어가 그대로 생각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 해겔의 고민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또
오늘 헤겔에 대한 강의를 하겠는데, 헤겔의 고민은 무한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유한자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 그 당시에는 유럽이 고전주의, 계몽주의가 한참 꽃피고 활개를 치던 그런 시기였잖아, 그죠? 그래서 헤겔 역시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육열이 높아서 라틴어를 배우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학과 그리스 철학을 또 접했겠죠, 그죠?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통일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헤겔 시대에는 낭만주의가 이제 독일에서 꽃피기 시작하는데, 독일의 낭만주의는 특히 신학과 더불어서 함께 진행돼. 자연과 신과 인간이 생명운동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죠. 이게 이제 헤르드로부터 출발하여 괴테를 지나서 슐러, 슐레겔 형제, 이렇게 연결되잖아. 노발리스. 독일만의 어떤 헬들린도 여기 들어가겠지만, 독일의 낭만주의는 독특하게도 그 초월자를 어떤 신적인 신성과 연결시키는 그런 감정이 중요한 거였잖아. 베를린 대학으로 가게 되면서 헤겔이 만난 게 슐라이어마하인데, 네가 말하는 감정은, 신적 감정은, 절대 의존의 감정은 걔도 갖고 있다 그러잖아, 그죠? 헤겔은 슈투트가르트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특히 서양 문화를 이루는 고전을 공부하고 또 언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를 공부하고 충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81년도에 어머니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일찍 사망하게, 이게 헤겔한테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10살쯤에, 11살 이 시기에 어머니를 잃게 되는데, 그때부터 아버지와 불화의 관계로 들어가. 헤겔 철학에서 이질적인 게 헤겔의 청소년기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공부는 너무 잘했어. 우등생이었죠, 그죠? 그러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는 걸 꺼릴 정도. 헤겔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었어. 그러면서 18살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가족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짐을 싸서 티빙엔 대학교에, 오늘날도 티빙엔 신학부는 유명합니다. 오늘날도 티빙엔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려고 들어가게 돼. 그게 1888년이에요. 88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1788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1770년에 태어나서 1788년까지 어린 시절을 지내고 티빙엔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신학을 공부해. 그런데 신학은 공부하지 않고, 물론 공부했겠죠. 공부하지 않고 철학을 공부하고 또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 자유에 대한 어떤 열망, 거기에 그냥 꽂혀갖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자유가 무엇인가, 이게 그의 철학의 주제입니다. 자유, 프라이하이트.
그죠? 그런데 기숙사에 가는데 헬들린이 있는 거예요. 헬들린도 그 유명한 헬들린이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온 거예요. 티밍헨 대학교 기숙사에, 신학부 기숙사에 이제서 만났는데, 또 얼마 지나니까 쉘링이 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88년부터 1793년까지 약 4, 5년 동안 티빙헨 대학교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신학 공부도 하면서 또한 인간적 자유의 본질이 뭔지, 이게 쉘링의 작품 제목이잖아.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기념해서 그 세 사람이 매일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논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자유는 무엇인가 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유가 얻어지며,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토론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자유의 나무를 지정하여, 그죠? 심었는지 아니면 정해놓고 자기들이 자유의 나무라고 불렀는지 몰라도 그곳에 가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티빙헨 시기가 지나는 거예요. 이때 이미 헤겔은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학과 그리스 철학의 어떤 종합을 생각할 정도, 그리고 신앙과 이성의 문제, 이런 것에 천착했어.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미 이 시기 이후에 이제 티빙헨 대학교에서 신학부를 졸업하고 목사를 포기했다. 헬들린은 시인이 되고 쉘링은 철학자가 되고, 그래서 예나 대학교로 먼저 가잖아, 그죠? 나중에 헤겔이 나도 좀 거기에 끼워줘 이래서 가게 되는데, 두 사람은 철학자가 되고 한 사람은 이 삼총사가 시인이 되는 거예요. 다 대가들이죠, 그죠? 독일을 대표하는 시인인 거예요. 이 헬더리는 또 하이데거 때문에 더 잘 알려져 있어, 사람들에게.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이 되죠, 그죠? 이 세 사람이 이제 졸업을 하고 또 흩어지는. 그런데 헤겔은 스위스 베른 지방과 프랑크푸르트 쪽에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죠? 졸업한 이후에, 그러니까 베른 시기와 프랑크푸르트 시기가 이어지는데, 그게 1793년부터 예나 시기 이전 1800년까지 이어져, 이게. 그건 7, 8년 동안이죠, 그죠? 이 시기에는 참 궁핍하게 살았어. 가정교사는 보수도 적지만 독일 사회에서 또 알아주지도 않았겠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때 신학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어. 완전히 초기 헤겔의 어떤 작품이죠, 그죠? 그리스도교의 실정성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출간하고, 그게 아마 1795년 정도에 나와. 그 다음에 1800년 가까이에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그 운명, 이런 게 이제 나타나. 이런 것들이 정신현상학에 이미 토대로서
형성되는 거야. 그죠? 정신현상학 안에도 어떤 절대정신의 개념 자체, 절대지의 개념 자체가 이미 이 시기에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이런 신학 작품들이 나오고, 헤겔이 이제 쉘링이 친구인데 예나 대학교에서 교수도 하면서 이게 대학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1800년이 되면서. 그래서 그 시기에 쉘링한테 편지를 써서 나도 좀 예나로 불러줘. 이래서 학위 논문을 급하게 제출하게 되는데, 그게 또 행성들의 궤도에 대한 논문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예나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하는데, 예나 대학이 또 그렇게 큰 재정적으로 튼튼한 학교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1806년도 예나 전투가 일어나잖아. 나폴레옹이 딱 들어오게 된다. 이 예나 시기가 1801년부터 1807년까지 이제 이어져요. 이 시기에 중요한 작품이 1801년도에 나타나는데, 비테의 철학체계와 쉘링의 철학체계의 차이라는 작품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헤겔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종합의 대가라고 알고 있잖아. 그죠? 헤겔의 고민은 어떻게 계몽주의의 어떤 이성이 진리를 주관화하면서 협소화시켰는지, 그리고 낭만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런 계몽주의의 이성에 대립하여 신적 감정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과 신의 어떤 그 무한자와 유한자의 결합,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엄청난 낭만주의적 감정이 있겠죠. 그죠? 그 둘을 결합하려고 했던 거예요. 게다가 칸트가 나누어 놓았던 이 물 자체와 현상을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헤겔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게 헤겔의 고민은 계몽주의를 통하여 인간의 이성이, 합리성이 중요해지면서 거기에서 소거된 어떤 종교의 진리, 이 초월적인 어떤 것, 이거 포기될 수 없는 거야. 특히 독일은 프랑스의 계몽주의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교 신학에 대한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그 종교성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어. 물론 낭만주의의 다양한 문인들과 시인들은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그 작품 안에는 이런 신성이 그대로 들어있어. 이 무한자에 대한 어떤 그 감정. 그래서 헤겔의 고민은 게필, 감정이라는 것과 페르룸프트, 이성의 합리성, 라치오날리테트,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칸트의 물 자체와 딩한 지혜와 엘샤이논, 현상을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는지, 비테의 주관적 관념론과 쉘링의 객관적 관념론을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고민이었어. 그리스의 폴리스 사회와 원시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 본질이 뭔지, 이런 것들은 쉘링과 그 주제가 같이 가거죠. 물론 쉘링을 비판하면서
그러나 정신현상학이 나오기 전에는 헤겔은 쉘링한테는 거의 쉘링이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었고 유명했죠. 그죠? 이 정신현상학이 나오면서 이게 역전된다고. 역전되지만은 쉘링도 키에르케고르의 선생이 쉘링이잖아. 그죠? 얘도가 이미 절대자라는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쉘링의 철학은 정말 대단합니다. 후기의 주제가 인간적 자유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 예나 시절에 와서 이제 쉘링의 도움을 받아서 강의도 하게 되고 뭔가 정착하려고 보니까 전쟁이 터지고 또 이 쉘링이 슐레겔 형제의 아우구스투스 슐레겔 이 형이죠. 그죠? 형의 부인이었던 카롤리네와 연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슐레겔의 형의 부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예나의 어떤 지성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카롤리네와 결혼해서 쉘링은 예나에 잊지 못하고 니른베르크로 간다고. 이제 쉘링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또 헤겔이 거기에서 홀로 서야 된다라는 어떤 그 사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헤겔은 정신현상학을 집필한 거죠. 내가 철학자로서 설 수 있는, 그냥 어떤 예나 대학교에서 또 전쟁이 없었으면 또 거기에서 정착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정신현상학 이 원고를 쓰면서 보니까 계속해서 이 원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원고가. 그래서 원고를 언제까지 출판사에 보내겠다는 이 약속도 계속해서 연기되고, 그런데 그것이 거의 완성돼서 출간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1806년이죠. 그죠? 그때 가을에 나폴레옹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벨트질레라 그러죠. 그죠? 이 유명한 말이야. 말을 탄 나폴레옹을 보는데, 아, 세계 영혼의 어떤 절대 정신이 말을 타고 가는구나 하면서 정신현상학을 출간했는데 이게 뜬 거야. 그죠? 이게 이제 이 작품이 나오고는 헤겔과 셀링의 명성은 완전 뒤집어지게 되죠. 거의 뭐 유럽에서 일약 스타가 돼. 이 작품이 나오고 난 뒤부터는. 20세기로 접어들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이 형성되기 이전에 프랑스에서 헤겔 르네상스가 일어나잖아요. 코제브와 이폴리트를 통하여. 여기에 대한 강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7번째 강의에서 이미 해놨어요. 꼭 참조하셔요. 이들의 도움에 의하여 락강, 데리다, 둘레즈, 미셸 푸코, 이런 철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자들이 헤겔 철학을 빼먹겠죠. 그죠? 도움을 상당히 받았어요. 이 중에서 특히 둘레즈가 헤겔을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헤겔과 하이데거는 거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둘레즈예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수박 거달기 식의 어떤 동일자의 개념인 경우도 있죠. 그죠? 지적으로 가면 헛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겠지. 두 사람이 비판 이론이 다르잖아. 어찌되었건 이 헤겔에 대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미셸 푸코가 아주 탁월한
해겔에 대한 묘사를 하게 돼요. 그게 그 유명한 꼴레주드 프랑스 취임연설 담론의 질서에 나타나고 지식의 고고학에서도 한 번씩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해겔을 읽을 때 이 시대의 해겔을 넘어서야 돼. 그리고 니체를 통하여서든 키에르케고르를 통하여서든 마르크스를 통하여서든 우리는 언제나 해겔에 반대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겔에 저항할 때조차도 여러분들은 해겔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해겔에 저항할 때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숙고해야 된다는 이 미셸 푸코의 말은 예도가 볼 때는 가장 정직한 해겔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해요. 락강이 자기의 정신분석학의 해겔을 받아들이고 특히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 거기에서 이 타자성, 그 다음에 상징계의 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와 실제 사이의 균열,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타자들의 응시, 타자성의 개념들, 이 해겔이 결정적인요. 이 락강 때문에 오늘날 슬라보의 지적이 해겔을 완전하게 끌어들여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슬라보의 지적이 락강을 통하여 해겔을 본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마르크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정도로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게 슬라보의 지적인데, 마르크스 자신이 이미 예도가 마르크스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청년 해겔 학파를 비판하면서도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까지도 해겔을 자기 선생으로 이야기합니다. 해겔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철저해야 되며, 그 다음에 해겔을 비판함으로써 놓칠 수 있는 것을 마르크스는 청년 해겔 학파에게서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마르크스를 뒤집고 비판하면서도 해겔을 자기 선생으로 인정하죠. 그죠? 사상적인. 그게 마르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의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이 슬라보의 지적은 락강이 해겔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정신분석학을 수행하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의 원전을 해독하면서도 그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걸 자기의 비판 이론으로 받아들여서, 그죠? 이 독일 관념론을 살려내잖아, 그죠? 이게 슬라보의 지적인 거예요. 또 오늘날 지적 때문에도 해겔은 사라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야.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자 중에 해겔을 안 하고 무슨 서양 철학을 할 수 있겠어,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비평의 담론에는 해겔은 또 다른 르네상스를 가져온 그런 철학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신현상학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전투 때문에 예나 대학이 점점 재정적인 위기가 오고, 그죠? 그 시기에 해겔이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사생아도 낳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해겔은 고민을 하다가 1808년도에 예나 시절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정신현상학을 출간하는
그 다음 해에 니른베르크 김나지움 교장으로 갑니다. 이 시기에 논리학이 나와. 이 시기에 니른베르크 시기가 1808년부터 그죠? 하이델베르크로 가기 전까지 16년까지 지속되는데, 이 시기에 헤겔의 논리학이 탄생해. 이미 예도가 강의를 해놨어요. 세계로. 12년부터 16년까지. 그리고 나서 하이델베르크의 부름을 받고 교수로 가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엔치클로페디가 나와. 재밌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얼마 안 있어요. 베를린 대학에서 1818년에 부르게 되잖아. 그래서 베를린 대학으로 옮기는데,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겨우 해봐야 한 2, 3년 있는 거야. 16년부터 18년까지. 거의 2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를린 대학교로 옮기면서 여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있는 거야. 총장까지 하면서. 그래서 옮기면서 18년도부터 31년까지 이게 베를린 시기인데, 이게 말년의 시기인 거예요. 이 베를린으로 가서는 거의 귀족이에요. 재정적으로도 풍성하지만은 상류층 사람들이 헤겔을 또 좋아했고 만나기도 하고, 특히 법철학 강요가 나오잖아, 그죠? 21년도에 여기에서 전체는 국가가 돼.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자유의 이념이 점점 보수화되는 거야. 정신현상학을 쓸 때의 예나 시절의 헤겔이 아니에요. 이제 점점 헤겔의 붉은 망토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보수화되고 어떤 국가에 충성하는, 어떻게 보면 상징계의 대타자의 충실한 철학자로 변화돼 가는 거야. 낙관적으로 보면 헤겔이. 그래서 이 베를린 시기에는 정말 유명했고, 그리고 학생들도 좋아했어. 그래서 이 시기에는 21년도에 법철학 강요가 나오고, 그죠? 거의 강의에 충실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철학사 강의, 역사 철학 강의, 미학 강의, 예술 철학 강의, 종교 철학 강의, 이런 것들은 거의 베를린 시기에서 나타난, 죽고 나서 출간되는 거잖아, 그죠? 철학사 강의는 예나 시절부터 하이델베르크 시절, 베를린 시절, 이 세 개가 다 걸쳐 있어. 그런데 역사 철학, 종교 철학, 예술 철학, 이런 강의들은 거의 베를린 시기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헤겔 강의에 몰려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쇼펜하우어가 또 생각이 나네. 쇼펜하우어는 홀로 고독하게 자기 길을 가다 또 말년에 유명해지는데, 어찌되었건 헤겔은 엄청나게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여행도 하고 30년 된 총장까지 되고, 그리고 국왕의 질투를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던 자였어. 그러나 또한 국가의 어떤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헤겔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헤겔은
말년으로 가면서는 점점 보수적이 됐어. 그건 법철학 강요만 읽어봐도 그대로 나타나.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자와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 독일의 어떤 그 전체성, 그런 것들이 또 헤겔의 말년을 표시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헤겔은 이 베를린 시기에 문화적으로 자기의 실존적 삶에서는 귀족들과 상류층들과 교류하면서 문화를 해석하는 자로서, 그리고 독일 대학 교육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실제로 하게 되면서 아마 몸이 쇠약해져서 콜레라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게 콜레라가 아니라 그 전에 몸이 쇠약해져서 사망하게 되다. 별 이야기가 다 있어. 그러나 어찌되었건 의사의 진단이 있어요. 콜레라로 31년도에 세상을 떠나는데 장례식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헤겔은 누릴 걸 다 누렸던 그런 철학자였어. 그런데 실제로 헤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끝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요. 왜? 헤겔의 역사 철학 강의는 제일 쉬워. 그러다 정신현상학을 딱 잡게 되면은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닌 거야. 역사 철학으로 헤겔 철학을 접근하는데 사실은 그건 수박 거달기도 안 돼. 최소한 정신현상학과 논리학 정도는 읽어야 헤겔 철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아간벤의 미학을 지금 미학이 좋다고 또 사서 이런데 책이 하나로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학을 읽으려고 해도 칸트의 판단력 비판과 헤겔의 미학은 기본이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니체의 다양한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담론들, 또 하이데거, 아간벤도 이런 철학자들을 다 깔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쉽게 들어오겠냐고. 그게 철학이라 그러는 거를 오해하는 거죠.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고전은 다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역사 철학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그런데 정신현상학을 붙잡으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번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도가 이미 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5개의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철학은 번역의 문제가 아니야. 언어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독일인들이 헤겔을 잡으면 그냥 다 잘해야 되잖아. 이해 못해요. 번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철학적 사유의 문제인 거야. 책이 안 들어오는 거는 번역이 잘못됐다가 아닌 거야. 사유의 문제인 거예요. 물론 번역이 중요하죠. 그런데 번역의 문제는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거는. 예도가 볼 때는 그래. 독일어로 그것을 읽었을 때 들어오지 않는 것도 그런 다양한 철학소들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죠? 헤겔 철학이 갖고 있는 독특성, 신학과 철학을 모두 다 아우르는 글쓰기, 그의 절대자의 개념은 또한 독일 신비주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헤겔은 신학자였어요. 신학을 공부했다고, 학부 때. 그러니까
독일 신비주의 전통에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토마스 아켄피스, 야콥 베메를 통하여 낭만주의와 연결돼요. 이 전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타울러라든지. 이 신비주의 전통에서 절대자의 개념을 끌어온 거야. 이런 거예요. 신은 자체로 있을 때 안지시자인 적자존재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창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자기를 비워서 자기 내면의 적자의 상태에서 대자로 나와. 이게 피얼지시자인이죠. 그죠? 대자로 나올 때에 드디어 이 세계의 자연물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 전통에 있어요. 여기에서 정신이 변증법적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객관정신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정점에 있는 게 법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외화시키는 거예요. 엔트 오이서룸. 자기 자신 안에 있다가 자기 바깥으로 나오는 게 자기 외화요. 이게 자기 외화가 나타나면서 젤프스트 엔트 오이서룽에서 젤프스트 엔트 프렘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소외란 개념입니다. 신적 정신이 자기 소외를 통하여 이 세계의 자연물을 형성하고 정신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객관정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사회 공동체, 인륜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의 폴리스 사회가 나타나죠. 그죠? 인륜적 그리스의 공동체. 그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운동을 통하여 변증법적 운동을 진행시키다가 자기한테로 다시 복귀하잖아. 그죠? 복귀하면서 예술 철학과 종교 철학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정신현상학의 어떤 구조잖아. 그죠? 여기에서 역사 철학도 그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 철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독일 전통의 신학적 전통을 알고 있어요. 절대자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낭만주의와 계몽주의 이성과 낭만주의의 감정을 연결하고 칸트의 물 자체와 현상을 연결하는, 그래서 절대지를 만들어내는, 이것도 생성변화하잖아. 그죠? 그게 핵심적인 해결책이고 열쇠인 거야. 이 절대자의 개념.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게 근본적으로 돼 있어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신비주의 전통에 갇히게 되면 절대자의 개념에만 주목하게 되는데, 여기서 놓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쥐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절대자의 합일의 상태만 보게 되면은 헤겔이 그토록 강조하는 부정성의 개념이 사라진다고. 개인의 의식으로부터 자기 의식을 통과하여 이성을 통과하여 정신으로 나가는 이런 근본적인 부정성의 어떤 상태. 그래서 헤겔의 모든 변증법적 운동의 단계에서 종합이 일어나는데, 그 종합에는 매 계기마다, 그죠, 부정성의 흔적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부정성의 흔적은 매 계기의 종합이 다 다르게 나타나. 그래서 사실은 말은 동일성이요, 말은 부정의 부정인데
이 동일성은 결코 동일한 그전 단계의 동일성과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헤겔만의 성철학에는 이 부정성의 어떤 이질적인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명과 자유와 그 다음에 사랑의 개념,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헤겔 철학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도가 헤겔 1차 자료 강의에서 특히 어떤 서문만 60페이지잖아. 정신현상학이. 그래서 서문을 강의했던 거야. 이거 곧 다시 착수해서 지금 23개까지 했는데 절반 끝났죠. 그죠? 다시 재개해서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양한 사람들의 또 새해가 들면서 요청이 있었고, 하버드에서 어떤 친구가 또 엄청나게 긴 편지를 써서 또 재개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곧 재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헤겔의 전반적인 어떤 이 사유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캠브리지에서는 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데, 예도의 에너지를 갖고 존재의 숲에서 뿜어낸 이런 강의들이, 그죠? 쉬지 않고 왔는데, 헤겔도 엄청 2년 됐어요. 그 강의를 중단한 지가. 강의를 할 게 하도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존재와 시간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헤겔의 정신현상학 서문은 곧 착수해서 끝내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헤겔의 사유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사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